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든 모르든 이미 공인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유명인이나 정치인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 또 행동 하나하나가 이 거대하고 서로 막 얽혀있는 시스템 안에서요. 이미 공적인 성격과 영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목표는 이 공인의 시대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분석들의 시작점은 바로 현대사회의 복잡성인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커지고 또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이제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약속, 이걸 기반으로 한 아주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 그 인터넷의 역할, 이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정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전부 온라인이라는 어떤 공공의 광장, 여기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광장의 참여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 발전 때문만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깊은 열망에 주목을 하거든요. 바로 이 열망이 인류가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고 또 소속감을 찾고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 온 어떤 근본적인 동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주장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인간 본성의 그런 측면이 어떻게 지금의 이런 글로벌 시스템까지 이어졌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요? 단순히 본성만으로는 역사의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분석에 따르면요, 역사는 결국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더 큰 생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부족 같은 그런 작은 공동체 단위의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서로 경쟁하고 또 융합하면서 국가나 제국 같은 훨씬 거대한 시스템적인 생각으로 확장되어 왔다는 거죠. 마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같은 그런 사상가들이 던진 질문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문명의 씨앗이 된 것처럼 말이죠. 아,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 공통 언어 같은 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가 봤던 그런 보건의료 협력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 언어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좀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특정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방역 기준을 안 따르면 교류가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역사의 큰 그림을 한번 보면요. 르네상스 이후의 지식혁명,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연결되고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고 또 제국주의적 팽창을 거치면서 인류가 정말 엄청난 지식과 힘을 쌓아왔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결국 20세기의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아주 파괴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이 점도 지적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이나 자본주의, 사회주의 같은 거대한 이념들이 과거의 종교가였던 역할, 이걸 일부 대체하면서 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냉전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들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나 아니면 최근 강대국 간의 갈등 고조, 소위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동시에 또 인터넷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인류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를 정말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같은 이념 갈등이나 아니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 같은 종교적 대립, 이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을 보면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다시 인간 본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인간에게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걸 외면하지 못하는 본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 사상이죠.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이 이념을 21세기의 어떤 대안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홍익인간이요? 그게 어떻게 지금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 홍익인간이 그냥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하고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 물건이든 서비스든 정보든 이런 걸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즉, 타인을 이롭게 해야만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우리가 이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공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결국 기술 발전, 또 역사적 흐름, 그리고 인간 본성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서로 아주 깊게 연결된 공인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들은 정치체제나 종교처럼 아직 합의된 국제 공통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공통의 기반, 어떤 새로운 공통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타인을 이롭게 함으로써 나도 이루어진다는 이 원칙이 이 복잡하게 얽힌 세계의 갈등을 풀어가는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